네, 미국과 중국이 이틀간의 무역 협상 끝에 합의를 이뤘고요. CPI는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만 있을 뿐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고 봐야겠고, 이란의 지정학적 긴장이 이제 불안을 자극하면서 뉴욕 증시는 간밤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여전히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일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죠. 매크로인사이트 윤여삼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어제 밤에 미국의 5월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예상치 일단 하회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그때도 미국 물가가 지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컨센서스가 계속 올해 높아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근데 5월 12일 날 미중 간에 이제 어느 중요한 합의를 봤을 때 위험선호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도 있었지만 채권 시장은 환호하지 못했습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많이 반영해 주지 않았는데 4월 달에도 미국의 관세 충격이 그때부터 들어왔잖아요. 4월 달에 그 충격 때문에 PPI가 월간으로 그래도 한 0.2 정도 오를 거다. 근데 마이너스 0.5를 찍었거든요, 4월에. 그리고 5월 수치도 어제 이제 PPI가 아닌 CPI 확인했는데 또 역시나 이번에도 예상보다는 적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일부 관세가 적용되는 가전 쪽이 1년 전 대비 4%대, 그리고 뭐 가구라든지 완구와 같은 내구재들, 재화들은 1% 이상 올라가는 조금의 부담은 보여주고 있지만 네. 제일 핵심 미국 물가에서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비가 전체 CPI의 40%, 연준이 보는 물가인 PC의 한 20%의 가중치를 가지는 그 주거비가 전월 대비 0.2밖에 안 늘었다. 올해 월 평균 0.2대로 연환산하면 2%밖에 안 오르는 거거든요. 몸통 물가가 그 정도밖에 안 오르고,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최근에 이라크랑 이란 쪽 중동 쪽 이슈 때문에 다시 좀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60불대. 에너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 기조 속에 어제도 그렇기 때문에 전월 대비 불과 CPI가 0.1밖에 오르지 않았고 YOY로도 여전히 2% 중반도 넘지 않는 수준이다. 이 정도로 물가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가와 관련해서 또 지켜봐야 되는 게 관세 협상인 것 같은데 미국과 중국이 이틀간에 걸쳐서 합의에 도달을 했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반만 믿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일본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한국 간의 관세 협상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5월 12일 날 그때 또 이제 그 반만 믿는 정신으로 네. 실효관세를 4월 해방해 날 때 20% 이상 부과했던 게 다 유예시키면서 10%대만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고 나서도 또 그때도 또 제가 역으로 반만 믿자고 얘기했거든요. 아직까지 협상의 카드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EU라든지 철강이라든지 50% 이상 관세 부과하면서 밀당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저희는 아직까지 노이즈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제일 핵심인 이번 제네바 협정으로 중국과의 합의가 거의 도출되는 과정. 그럼 나머지 국가들하고의 과정도 마찰이 유럽하고 노이즈가 좀 있다고 하지만 저는 무난하게 갈 거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금 여러 분석 자료들이 나오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분석해 보면 여러분들 경제 교과서에 레퍼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퍼 커브라고 하죠. 레퍼 교수가 만들었는데 이 조세율, 세율을 많이 높이면 높일수록 그 세율로 인한 수입이 많이 들어올 거냐? 그렇지가 않죠. 사람들이 그럼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관세를 많이 부과하면 관세 수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느냐? 아니요. 교역량이 줄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적정세율이 20%대 실효관세율 때리면 지금 교역량 기준으로 5조 달러가 넘는 관세 수입이 들어온다고 했지만 네. 실제 현상으로는 2조 달러도 유입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가장 적절한 관세율은 얼마였느냐? 10% 중반을 넘기지 않는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합의점 하에 지금 현재 미중 간에도 기존에 때렸던 그 부담스러운 관세는 다 뺐고요. 네. 중국도 복평 관세 기준 10% 중반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아갈 거다. 그 시나리오는 앞으로 한 분기 내에 이어질 거고 그 텐션은 5월 12일 날 실질적으로 가장 큰 고비는 넘었고 지금은 수습, 마무리하는 과정이다.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0% 중반을 넘지 않는 관세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관세율이 미국의 물가는 어느 정도 높일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네. 20%대 실효관세율 얘기할 때는 그 교역이나 거기에 미치는 영향들 다 따지면 적게는 1에서 많게는 2% 이상 물가를 올릴 수 있다. 그러면 네. 여전히 2%대 물가가 심하게는 4%대까지 오른다.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상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노이즈가 있었는데 네. 어제까지 확인된 CPI나 그런 물가 경로를 놓고 보면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육이 위축되고 그런 것 때문에 기업들이 재고를 쌓아놓고 이러면서 전체적인 물가 탄력이 수요가 줄 거에 대한 대비라면서 생각보다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관세부가 물가 충격이 그대로 들어오면 일례로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이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엄청 곽강을 받으면서 네.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근데 10%대 보편 관세율 정도가 적용이 된다면 그게 제품 단가에 다 적용될 것 같으세요? 아니요. 기업이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룸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지금 미국에 통관을 통해서 들어온 재화들의 교역량의 그 세금을 거둔 관세를 거둔 거 비율로 따져보면 4월 달에 10% 보편 관세 때렸지만 5월 달까지 실제 나온 수치는 7%를 넘지 않고 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강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올해 미국 물가 1%는커녕 0.5도 오르지 않을 거다. 이런 기준 하에는 저희는 미국의 CPI가 한 2% 중반 정도에 얽매이면서 지금까지 올라왔던 물가에 대한 우려들은 진정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게 연준에 상당히 크게 도움을 주는, 연준 통화 정책의 안정에 도움을 주는 물가 쪽의 방향으로 전환이 이제 시작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가 우려가 조정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물가와 함께 이제 고용 흐름도 저희가 잘 챙겨봐야 될 텐데요. 미국의 5월 고용지표 호조를 보였지만 이제 전월치가 좀 하향 조정되면서 해석이 좀 어려운데요. 고용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 제일 의아했던 게 이거예요. 절대 수치가 13만 8천이라는 게 올해 평균 수준보다는 조금 높다고 하지만 지난해에는 월 평균 미국의 일자리가 몇 개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지난해는 10만 개 후반, 23년에는 20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늘었는데 올해 지금 10만 개대로 떨어지고 있고 방금 잘 지적하셨다시피 이번 13만 8천이라는 숫자는 컨센서스가 그 앞에 ADP라고 하는 민간 고용이 뭐 5만밖에 안 나왔잖아요. 네. 그 기대 때문에 되게 망가지면 어떻게 하지 걱정했던 거 대비 좀 높게 나온 거고 그 전월인 4월 달도 17만 7천에서 14만 밑으로 3만 명이 넘게 줄었고 전 제일 주목하는 게 3월입니다. 3월이 미국 고용은 3달에 걸쳐서 재조정이 되잖아요. 네. 그 3월 고용이 나왔던 4월 초에 22만 8천이라는 아주 충격적인 미국 고용 여전히 양호해요. 근데 두 번째는 18만 대로 떨어졌었거든요. 그게 4만이 줄었더라고요. 그게 이번 달에 확정치가 나왔는데 얼마나 나왔는지 아십니까? 12만밖에 안 나왔습니다. 12만 2천. 무려 속보치 대비 10만 명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적으로만 놓고 보면 지금 미국 고용은 탄력이 전체적으로 줄고 있다. 실업률이 3개월째 4.1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실업률 기준으로도 미국 고용 안정적이에요. 그것도 아주 디테일을 까면 전월의 실업률은 4.18 정도 수준이었고요. 반올림에서. 이번에는 4.24 정도 수준으로 0.6이라는 숫자는 사실 적지 않은 수준이 올라온 거거든요. 겉으로 외형적으로 4.2지만. 제가 그래서 드리고 싶은 미국 고용 지표는 지난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난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6월 달까지는 모든 시장이 물가만 봤습니다. 네. 스티키 인플레이션, 끈적한 물가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 못할 것이다. 작년 6월 FOMC의 연준조차도 점도표를 제시했죠. 뭐라고 했느냐? 24년에 우리 그 점도표 중간값이 한 번밖에 인하 못 해줄 것 같아요. 5.25까지밖에 못 낮출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한 분기 뒤인 9월 달에 연준이 뭘 했죠? B컷을 했습니다. B컷을 왜 했죠? 8월에 7월 고용지표가 딱 그거 하나 흔들렸습니다. 4.3으로 샵룰. 실업률이 하나 흔들렸다 하자마자 미국 경기가 부러진다. 그때 미국 주요 IB들 일제히 B컷 한 번에 그치면 안 되고 9월에 이어 11월에도 B컷 해야 되는데 난리를 쳤었죠. 1년도 안 된 얘기입니다. 근데 그 상황이 저는 이번 3분기에도 지금 해고 통보만 받은 공무원만 해도 30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관세 이슈 말고 또 하나 불거지는 이슈가 있죠. 트럼프는 내년 중간선거 전까지 계속 적이 필요할 거거든요. 1차 페이지 1은 이 관세를 통한 대외적 우리 부를 뺏어가는 외국인들. 2차 페이지 2는 지금 뭡니까? 이민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민자 요 근래 LA 폭동이라든지 그쪽에 확산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미국의 그동안 저임금 노동자로 논팜, 일자리 수를 늘릴 때 그런 외국인 불법 이민자들까지 더해서 그 풀이 컸는데 그 부분이 저는 하반기에는 상당 부분 위축 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저희는 3분기에는 미국 일자리 증가 속도가 10만 명 내외로 축소가 되고 실업률조차도 4% 중반 정도 다시 샵룰에 대한 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4% 정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여름을 생각을 해보면 샤메 법칙이 등장하면서 이제 실업률에 대한 우려로 증시가 크게 출렁였는데 실업률은 그럼 언제쯤 더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방금 3분기 저희가 한 4.5%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요. 요거 관련돼서 또 유의미하게 볼 만한 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은 실업수당을 주간으로 청구해서 그 데이터가 목요일 날
발표가 네. 되잖아요.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중에 신규 말고요.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 수도 최근에 좀 늘고 있지만 누적돼서 지속이라고 하는 컨티뉴 클레임이라고 하는 네. 그 지표가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공무원만 해고했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트럼프 관세 정책 및 여러 불편 사항 때문에 투자 같은 지표들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반영된다고 하면 저희는 작년 8월에도 7월 고용이 잠깐 튀어 올라가면서 미국 고용 지표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는데 3분기에 저희는 4.5, 최대한 맥시멈 4.7까지 그 정도 수준이면 미국 올해 미국 경기에 대한 탄력은 상당 부분 좀 줄었다. 이 기반하에 미국의 지금 미중 간의 그리고 주요 관세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미국 성장률 전망이 해방의 날 이전에 1% 후반대였거든요. 그 전엔 2%도 올해 할 수 있다 했는데 네. 최근에 개선돼도 1.3을 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전체 성장률이 미국에 투자해서 기대할 수 있는 파이라고 생각할 때 그 네. 파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확실히 줄어 있다. 어.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계속 얘기 드리지만 미국 시장이 지금 잘 나가는 업종 중심으로는 여전히 투자의 기회, 네. 뭐 AI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쪽이라든지 그쪽에 기회는 있지만 지수에 투자했을 때 과연 올해 미국 증시가 지난 2년간의 그 놀라운 성과, 20%가 넘는 그 2년치 성과 같은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고용 지표의 흔들림과 함께 하반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들을 해소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네, 급등이 나왔던 작년과는 미증시가 다른 흐름을 올해 계속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에 세계은행에서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절반 수준인 1.4%까지 전망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둔화는 확실해 보이는데 지금 미국 학자금 대출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고 주택 시장도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이 모든 게 사실은 고금리, 고물가에 대한 이 고자들의 네. 역습이죠, 사실은. 그래서 지난 2년은 이거를 어떻게 버텼느냐. 사실은 기준금리는 연방금리 5.5까지 가 있는 상태에서 네. 작년에 100bp도 낮춰졌는데 그 2년을 버텼던 건 바이든 행정부의 무리한 확대 재정 정책이에요. 그 힘이 상당히 컸는데 지금은 그때 수단을 이용당한 채권 시장이 채권 공급량도 많았고 미국 경기도 그렇게 서포팅이 됐으니까 금리나도 많이 안 됐고 높았잖아요. 그 스트레스가 올해 대규모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들 지금 미국의 하이드 채권 금리는 최근에 스프레드가 좀 진정돼서 위험선호로 네. 그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로 진정이 됐다고 해도 여전히 7%가 넘는 팬데믹 때 4%대에 조달했던 것 대비 굉장히 높은 금리로 지금 갈아타기를 해야 되거든요. 팬데믹 5주년입니다. 그래서 그 평균 미국의 회사채들 만기들이 한 5년 내외이기 때문에 네. 올해부터 그때 저리에 조달했던 거에 대한 갈아타기 부담이 들어오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의 재정 이슈 말고도 이 지금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나 놓고 봤을 때 지금 국채 금리가 4%대 중반? 그러면 거기에 더해지는 회사채들은 그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해져서 뭐 6에서 7%대 금리를 지금 조달해야 되는데 그 부담들이 미국 경제 탄력도 상당 부분 낮추는데 네.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4%, 지난밤에는 4.42%까지 내려오긴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국채 금리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줄기차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내 너 미국 금리 틀린 거 아니냐라고 네. 얘기하시는데 4월 달 해방에 날 때 그때 미국채 안전자산 주의가 흔들리기 직전까지는 미국 주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미국 10년 금리가 장중에 일시적이었지만 3.8%까지 봤습니다. 그 금리가 제가 올해 가장 제시했던 타겟 금리였거든요. 미국채 네. 10년은 거기까지 갈 수 있다. 근데 그때는 워낙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때문에 제가 쉽게 그때 거기서 바닥이라고 얘기를 안 드렸는데 갑자기 중국이 미국채를 매도한다. 네. 4월 달엔 그렇게 외국인 매도 이슈가 있었고 5월 달에는 아니 미국 정부 부채가 감세안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이 재정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그리고 미국의 하드 데이터라고 하는 핵심 지표들이 아직까지는 견조한데 연준이 금리는 안 해준다. 4% 중반에 잡혀 있거든요. 근데 앞서 얘기했던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 지금 마무리 단계고요. 저는 그 트럼프는 반만 믿자는 건 이 관세 전쟁뿐만 아니라 이제 이어지는 그 감세죠. 텍스컷. 감세대. 네. 그 감세 관련돼서도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뜨릴 거다. 저는 여기서 연결해서 얘기 드리면 7월 초에 미국의 이 재정 관련된 이 법안들의 합의점이 잘 도출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신뢰성만 유지되면 올해 연준이 하반기에 저희는 3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방금리가 3.75까지 떨어집니다. 저희는 여전히 올해 4월 달에 봤던 저점 3.8%대가 연준의 금리 인하 그때도 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품으면서 갔던 레벨인데 네. 실제로 올해 하반기 저희는 9월부터 한 3차례를 보고 있는데 그 현실화되면 지금 수준에서 지금 4% 중반에서 한 50bp 이상
아직까지 미국 금리는 싼 구간, 미국 채권은 가격이 캐피탈 게인으로 한 5% 이상은 거둘 수 있는 영역에 지금 들어와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채권 금리 지금 변동성도 상당하고요. 뭐 말씀해 주신 대로 3.8%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미국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명확하게 중요하게 좀 기준선으로 봐야 될 구간들 어떤 것들 좀 조언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숫자들은 제가 나올 때마다 좀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한 분기 이내에 확실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4.5에서 4.25를 갈 수 있잖아요. 네. 그 기대가 프라이싱이 되면 지금 최근에 바닥 테스팅을 하면서 요번에 ADP 안 나왔을 때도 그랬고 어제도 CPI 좀 안 나오고 입찰이 좀 호조가 되니까 어저께 10년물 입찰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식의 서포팅이 됐을 때 4.3이 되게 중요한 숫자입니다. 4.3 위에서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싸다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2번이나까지 믿어준다면 미국 기준금리가 4%까지 떨어지죠. 그러면 그거 프라이싱하면서 적어도 또 그 이내 한 차례 정도 더 인하해 줄 수 있다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9월에 인하할 때쯤이면 미국 10년 금리가 그러면 다음 회의인 10월 달까지도 인하 기대들이 설왕설래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때쯤 4%를 향해 간다. 올해는 4.3과 4%. 이 숫자들의 허들을 두고 네. 미국채 투자의 가장 중요한 네. 관점. 그리고 내년 초까지 3% 후반대까지는 여지가 있다. 아직까지 미국채는 투자의 기회가 남아있는 시장이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국채는 투자의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미국 하면 지금 또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감세한 추진이 어떤 여파를 불러일으킬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트럼프 정책을 보면 감세는 진행을 하면서 지출 감소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앞으로 한 달 제일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다음 주에 뭐 연준이 뭐 또 통화정책 그 점도표를 어떻게 하느냐. 점도표는 그냥 2번 유지할 거고요. 전 올해 제가 아마 작년부터 출연할 때 미국 재정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네. 결국 그게 가장 지금 현실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그 이니셜이 있죠. BBB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굉장히 직관적인 사람이에요. 이 BBB가 Big and Beautiful Bill이라고 해서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게 연초만 해도 하원안이 제시됐을 때는 네. 2조 8천억 달러를 10년간 감세를 해주겠다. 나를 지원한 부자와 기업들을 통해서. 대신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같은 의료비를 줄여서 2조 달러를 줄여서 좀 합리적인 재정 정책을 좀 펼치겠다 했는데 4월 해방의 날 지나고 나서 상원에서 이 안이 또 다시 한번 재점검될 때 감세 규모가 5조 8천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네. 지출은 별로 안 줄이고 2배가 넘게 감세안이 들었는데 지출은 안 줄이면서 적자에 대한 부담이 확 늘었죠. 그때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실효 관세율 20%를 매기면 다른 나라에서 관세 수입이 5조 달러 이상 10년이 들어오니까 다른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와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게 해주겠다 했는데 지금 그 관세 수입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재정 정책에 대한 합의도 7월 초에는 상원에서도 최종 합의를 봐야 됩니다. 7월 초에. 저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숫자는 연준이 지금 당장 몇 번 인하해 주냐는 것보다는 7월 초에 상원을 통과하는 이 BBB가 재정 감세를 통한 재정 부담액을 2조 달러, 특히나 2조 5천억 달러 밑으로 간다. 그럼 미국채 무조건 사야 됩니다. 미국채에 대한 안전자산의 지위나 수급에 대한 부담,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무리한 확장 재정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안 하겠다는 쪽이거든요. 그럼 미국 성장률은 지금 현재도 시장 기대로 1.3%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언저리에서 성장을 일부 포기하는 거죠. 성장을 포기하면 그럼 미국 증시 나쁜 거 아닌가요? 성장을 포기하면 물가에 대한 우려도 같이 진정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부채의 고도 비만에 빠져 있는 미국 경제가 심근경색에 대한 위험을 겪으면서 채권 시장이 그렇게 흔들렸던 거거든요. 네네. 미국 금리가 스파이크가 일어났던 거고.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이렇게 저같이 비만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면 건강해지는 거죠. 네. 하반기에 연준이 이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 2조 달러 내외에서 축소시키면 파월 의장 금리 낮추지 말라고 해도 낮출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랑 어제도 벤스 부통령까지 나서서 물가 이렇게 낮게 나왔는데 왜 금리 안 낮추냐? 그 비용이 엄청나다. 당연하죠. 미국의 지금 재정 적자 7% 중에 이자 비용이 4%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는 매번 출연할 때마다 연준의 시간이 필요하다. 7월 초까지 이 BBB 법안이 2조 달러대 합의 보는 건 하반기 연준의 시간을 전제하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고 저는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줘야 올해 미국 증시가 지금은 이제 재정 가지고 뭘 부양해서 미국 가는 건 지난 2년간 바이든이 했다니까요. 네. 올해는
통화정책 완화로 재정 건전성까지 확보하고 들어가야지만 그래서 미국의 안전자산 채권금리가 떨어져 줘야 23년 10월 달입니다. 미국 채 10년 5% 갔을 때 그 앞에 9월, 10월 두 달 동안 S&P 500이 10% 빠졌거든요. 근데 11월 2일 날 파월 의장이 그때 미국이 재정 적자를 GDP의 8% 넘게 쓰다가 이러다가 금리 더 올라가면 다 죽는다 해서 재정 적자를 한 분기 동안 3%포인트, 그거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네. 미국이 30조 달러인데 거기 3%면 큰 돈이잖아요. 그걸 딱 줄여주자마자 파월 의장이 바로 피벗 발언 꺼내주면서 네. 미국 10년 금리가 두 달 동안 120bp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S&P 500이 그 앞에 10% 빠진 것 대비 곱절로 올랐습니다. 저는 하반기에 그런 정도의 탄력이 생겨야 된다. 그래서 이 하반기는 연준의 시간이 중요하다. 얘기 드렸습니다. 네, BBB도 중요하고 하반기 연준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정부의 이자 부담도 좀 크지만 올해 회사채 시장도 앞서 뭐 대규모 만기가 도래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연준의 금리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앞서 뭐 거기 소비자 신용 쪽 학자금 대출 연체율 올라간다. 네. 거의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은 기업들이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제가 올해 미국 증시를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과 재작년엔 미국이 2% 후반대 성장, 파이가 컸다니까요. 네. 그때는 잘 나가는 업종들의 주도력도 있지만 속된 표현으로 쩌리들도 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전체적인 국가가 돈을 버니까 그런 분위기였는데 올해 1.3% 성장 내외의 컨센서스에 불과하다고 하면 파이가 줍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 드렸던 AI라든지 에너지 쪽의 주도 산업들은 지금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업들이 많죠. 특히나 뭐 네. 팔란티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가고 있는데 과연 지금 미국의 최근에 벤츠가 중국에 팔렸죠. 그럼 미국의 GM이나 포드 같은 회사는 지금 같은 경기 여건에서 얼마나 버텨줄까요? 미국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들이거든요. 저는 올해 미국 증시에 대한 우려가 이런 쩌리들의 부담으로 올라가는 탄력들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회사채 시장의 부담, 이 금리 그런 기업들은 또 빚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단순히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액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비용에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연준의 시간이 올해 어설프게 감세해 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자, 그럼 미증시 흐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미증시 증시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뭐 제가 앞서 양념으로 다 얘기 드렸는데 네네네. 저희 선진국 증시 담당자는 아직까지도 뭐 저희는 미국에 올해 한 3번 정도 인하 기대를 시장보다 좀 도비시하게 보고 네. 있으니까 그 앞에 안 좋은 경기 여건들 포함하면서 지금도 미국 증시가 전고점 신고가를 확 뚫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대가 나올 때 한 5에서 10% 정도의 지수 상승 여력이 있지만 다른 나라들 대비 다른 나라들 지금 우리나라도 올해 YTD로 20%가 넘게 올랐고 네. 뭐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는 25% 육박하고 있는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 탄력이 좀 제한적인 편이죠. 그래서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는 올해 오히려 미국이 종목장이죠. 종목장과 테마를 잘 갖고 네. 들어가야 된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파이가 커지는 산업들 잘 봐야 되고요. 옥석 가리기가 미국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올해 기회는 아직까지도 국장에서 좀 찾아봐야 된다. 논뉴스 쪽에 기회가 있다. 미국 쪽은 그렇게 연결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이 기회를 찾아봐야 된다. 신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추경 기대감이 좀 있는데요.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당연히 뭐 국채 발행도 있을 것 같고 네. 추경이 이제 국고채 시장에 좀 부담을 주지 않을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또 특히나 4, 5월 달에 내내 강조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옛날 얘기하면 좀 싫어하시는데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복귀하면서 네. 얘기 드리는 거니까 미국은 채권이 저평가 주식은 아직까지 그렇게 조정받아도 올해 그렇게 먹을 게 많지 않다. 근데 뒤집어서 올해 이제 신정부가 6월달 대선 전후에 신정부가 생기면 반대급부로 생각했던 지난 2년 제가 올해 국장을 좋게 본 가장 큰 게 미국이 보여준 거예요. 지난 2년 바이든 행정부가 통화 긴축의 엄청난 고금리 상황에서도 재정으로 인위적인 부스팅을 했을 때 그게 네. 성장률과 함께 미국 증시의 20% 상승세를 끌고 왔는데 올해 3월 달에 또 하나의 힌트가 있었어요. 독일이 먼저 방위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정을 풀었더니 채권 금리는 조금 한 20-30bp의 희생을 당했지만 독일 증시 올해 핫하잖아요. 네. 한국이 지금 딱 그 요건을 그대로 달성했다. 그래서 5월 초까지는 올해 우리나라 0%대 성장, 1분기 마이너스, 뭐 경기 망가집니다. 내수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금리 인하 꾸준히 해줘서 2.5%까지 낮췄고요. 그래서 그때 국고 3년 금리가 2.2에 10년짜리 채권 금리도 2% 중반이까지 2.4까지 떨어졌습니다. 전 그때 우리나라 채권이 비싸다. 왜냐?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는 국고 3년이 2.2까지 왔으면 기준금리 2%까지. 올해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금리 저점이 2%거든요. 거기까지 기대를 다 땡겨서 통화정책 기대는 다 반영하고 들어왔는데 6월 달부터는
직접적인 자극, 네. 정부가 직접 돈을 풀어서 가는 부양책. 환불 추경으로 지금 13조 8천이 들어왔는데 네. 2차 추경은 지금 뭐 30조 이상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올해 현실적인 부분 감안해서 한 25조 내외 정도 추경. 그래서 거기에는 또 산업 지원에 대한 내용보다는 지역 화폐라든지 민생 지원금 이런 쪽에 약간 그런 쪽에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저는 사실 요 2차 올해 하반기 추경보다 더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 8월 말에 예정돼 있는 내년 예산입니다. 제가 국장을 좋게 보는 마지막 제일 허들이 그건 청사진이잖아요. 네. 네. 아마 내년 예산은 제가 추정하는 바로는 팬데믹 전후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예산 증가율이 1년에 한 5에서 6% 정도 하다가 팬데믹 때 전년 같은 상황이니까 한 9에서 10%인데 내년에도 아마 신정부가 예산을 한 8% 정도까지 늘릴 수 있다. 지금 한 1년에 우리 정부 예산이 6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8% 증가하면 55조가 넘는 돈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추경 25조 정도 하는 것 대비 내년 예산에서 아예 베이스로 2배를 깔고 들어온다. 거기에 청사진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AI 뭐 100조를 지원하는데 밑거름이라든지 K 산업들 지금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8월 말에 예정돼 있는 내년 예산 확인할 때까지 코스피가 지금 최근에 뭐 2,900포인트 넘으면서 많이 부담스러워하지만 거기서 청사진 확인할 때까지 국내 증시는 굉장히 양호하게 갈 것 같다. 채권 시장은 또 그때까지는 긴장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50조의 재원이 세수가 안 거치면 뭐 기업이나 가게가 세수를 원활하게 내주지 못하면 네. 다 국채를 찍어야 되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지난 2년 미국처럼 좀 이용을 당하니까 그래서 현재 국고 10년 금리가 5월 초에 2.4라고 했잖아요. 오늘 보니까 2.9%입니다. 제가 그때 3자를 한번 볼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3자를 보면 사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추경에 대한 우려 내년 예산 8월 말까지 반영해서 국고 10년 금리 우리는 이제 고평가 다 덜어냈고요. 8월 말 예산 확인할 때까지 국내 채권도 좀 장기 예금 잘 편입할 수 있는. 그래서 올해는 여러모로 국내 투자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8월 달까지는 주식 위주로 가고 그 이후에는 채권 시장도 좀 관심을 가져가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추경보다는 내년 예산안이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셨고요. 올해 5월까지 국고채 시장도 외국인에게 좀 매력적이다 이런 말씀을 앞전에 해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 국고채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고평가 부담을 덜고 어느 정도 이제 국내 기관들도 이 정도 금리 때는 벌써 한 지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그러니까 50bp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채권 시장 용어가 있습니다. 밀림 사자. 금리가 오르면 밀려 올라오면 거기서 대응하자. 그런 영역에 들어와 있고요. 개인분들도 지금 10년 동안 장기예금 3%짜리. 요즘에 은행 가시면 예금금리 얼마 제시합니까? 기준금리 2.5에 2.5보다 낮은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8월과 한 11월쯤에 2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예금금리는 2% 중반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국고채 금리는 지금 이자에 대한 매력으로도 진입할 만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는 미국이 생각보다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룸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미국의 통화 정책에 여유가 생기면 지금 우리나라 추경 이슈 때문에 올라온 금리는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한 1, 20bp 정도의 하방. 그래서 트레이딩에 대한 기회로 그것도 자본 차익으로 하면은 한 1에서 2% 사이 정도의 이익이 나오거든요. 그런 정도 기대하시고 채권도 국고채의 매력도 점검하고 들어가시면 된다. 너무 우리나라를 좋게 얘기하고 있죠. 네, 하반기 앞서서 이제 연준의 시간이 올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뭐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금리를 내리긴 했고 앞으로 좀 신중하게 좀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한국은행의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게 국내 채권 시장이 아까 8월 말에 또 역시나 중요한 이벤트가 거기 같이 걸립니다. 8월 금통위가 있는데요. 이번 7월 금통위는 아마 최근에 이제 재정 정책에 따른 긍정적인 부분들 평가하면서 하방 위험들이 좀 제한될 거다라고 얘기하실 건데 그래도 8월 달에 인하는 해줄 것 같습니다. 근데 인하를 해주고 나서 다음 4분기 지금 시장은 올해 0%대 성장 대응하기 위해서 2%까지 낮춘다는 걸 보고 왔는데 8월 마지막 주간에 2%까지 낮출 수 있는 힌트를 얼마나 줄 거냐. 왜냐하면 금리를 낮춰서 성장률 플러스 주는 거 대비 성장률 플러스 대비 부동산이라든지 뭐 가상자산 그리고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같은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국부가 또 외부로 많이 유출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있어서 한국은행이 아마 2%까지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4분기에 2자까지 낮추는 건 미국이 충분히 금리를 내려주는 정도의 대외적인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체율은 2%까지 과연 가는가? 그런 의심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지금 현재 8월 말 금통위 때 얼마나 시그널을 줄 수 있느냐. 그때가 재정과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위험 선호, 채권은 그때까지는 좀 싸게 살 기회를 엿보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금토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율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 환율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단기간에 또 환율도 너무 주가처럼 원화 절상이 빨리 됐죠. 네. 1350원. 저희는 아주 유의미한 바닥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그동안 원화 그 실질 실효 환율이라고 해서 이건 달러 말고 다른 나라까지 다 바스켓으로 보면 그거 1표준 편차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이 대략 1,400원대였기 때문에 그 부담은 1,350원 들어오면서 해소가 됐고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1,300원까지 혹 갈 수 있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려면 미국 쪽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200bp가 넘게 한미 간의 기준금리 차가 나고 있잖아요. 그 부담이 우리는 2%의 내외 멈출 때 미국은 3% 초반까지 떨어져서 한 125bp 정도까지 줄인다. 그럼 1,300원을 깰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1,400원 위로 이제 다시 환율이 밀릴 가능성도 제한적이지만 1,300원 중후반대에서 이제 균형을 찾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저희는 1,300원을 향해 가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2% 기준금리 인하와 원달러 환율 1,300원을 향해 가는 건 미국 역시나 대외적인 미국의 통화 정책이 가장 중요한 변수다. 올해 최소한 3번은 인하해줘야 환율이 1,350원 밑으로 내려와 있지 않을까. 환율 방향은 그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점진적으로 1,300원을 향해 가겠지만 연준의 행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조건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반기 이제 자산 배분 전략 저희가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앞서 다 얘기 드렸습니다. 여전히 주식은 네. 해외 쪽에서는 전체적인 숫자보다는 확실히 요즘에 종목들 잘 보이잖아요. 사실 되는 종목들 주도 산업들 미국 중심으로 들어가고 오히려 지금 항생테크나 독일과 같이 non-US 쪽에 기회가 있다. 네. 그런 쪽에서 미국 증시는 철저한 종목 장세. 지수 자체 투자는 올해 좀 메리트가 떨어질 것 같다. 오히려 미국채가 싸죠. 그러니까 미국채 쪽에서 투자 기회들을 여전히 엿보고 환율에 대한 부담도 많이 덜어졌잖아요. 지금 1,35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그런 쪽에서 채권 투자에 대한 해외 투자 기회는 봐야 되고 국내는 아까 말했던 8월 말에 청사진을 보고 그것들이 좀 현실화 적용하는 과정까지는 올해 증시 아직까지 추가 상승룸이 있다. 저희는 올해 그 영업이익 한 기업이익에 영업이익 한 230, 40조 정도 수준에서 역사적 PER 10배를 하면 코스피는 2,950 정도가 유효 타겟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는 추가적인 룸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는 증시, 채권은 적어도 그 이제 사야 될 영역에 와 있지만 조금 더 그 예산이나 통화정책 눈치 보고 그러고 들어가자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은 여전히 비미국의 기회가 있다. 국내는 증시, 국내 채권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